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마트에서 집어들었던 식료품의 무게와 오늘 손에 든 봉투의 무게 사이엔 기묘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지불한 금액은 같거나 오히려 늘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부피감은 어딘가 부족합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대를 3개월 연속 상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통계청의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통장 속 숫자에 힘은 조용히 거세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0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습니다. 월가의 거물 레이 달리오가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단언하며 원자재에 베팅하는 동안 누군가는 성실하게 적금을 붓고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 부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집니다. 왜 어떤 이의 부는 중력을 거스르고 어떤 이의 자산은 고인물처럼 증발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당신의 주머니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돈의 궤적을 추적하려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부를 어디서 어디로 옮기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노력은 자꾸만 제자리를 맴도는 것인지.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수치를 해석하는 시스템은 종종 우리를 기만합니다. 이제 그 정교하게 설계된 부의 이동 구조를 하나씩 까발려 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믿어온 경제적 상식은 당신을 가난에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일지도 모릅니다. 은행이 제시하는 2%의 이자가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일망의 착각입니다. 물가가 2.4% 상승하는 순간 당신의 실제 수익률은 0.4%로 곤두박질칩니다. 작년에 1억 원으로 마트에서 100번의 장을 볼 수 있었다면 올해 이자를 보태 1억 200만 원을 만들어도 당신은 99.6번의 장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구매력은 오히려 삭감된 셈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그릇인 수영장에 비유해 봅시다. 당신은 연봉 인상과 예금 이자라는 호수로 열심히 물을 채우지만 바닥에 뚫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구멍은 그보다 빠른 속도로 물을 빼냅니다. 하지만 더 섬뜩한 진실은 그 구멍으로 빠져나간 물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물은 정교하게 설계된 관을 타고 다른 누군가의 수영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로 자산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빚을 진 사람들의 수영장입니다. 1990년 서울 두 남자의 선택을 복기해 보십시오. 강남 아파트가 1억 원이던 시절 빚을 경계하며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맨 A씨는 마침내 1억 원을 모았으나 아파트 값은 이미 3억 원으로 달아나 있었습니다. 반면 3천만 원의 자기 자본에 7천만 원의 빚을 얹어 집을 샀던 B씨는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를 녹여버리는 동안 빚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마법을 경험합니다. 10년 뒤 그의 순자산은 8배로 불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의 성실함을 약탈하여 채무자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대한 환전소와 같습니다. 단,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오직 가치가 증식하는 자산을 선점한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빚으로 소모품을 사는 이들에게 인플레이션은 구원이 아닌 파멸의 속도를 늦춰줄 뿐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팽창을 이용하는 채무자입니까? 18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로는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한 속성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새로 찍어낸 돈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공평하게 도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차가 아니라 부의 위계를 결정짓는 계급적 순서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의 정점에 가까운 자들이 먼저 마시는 맑은 물이 아래로 흐를수록 혼탁해지다 결국 바닥에 닿을 때쯤엔 말라버리는 구조와 같습니다. 이 비정함은 마을 축제라는 우화로 명확히 설명됩니다. 어느 마을의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10만 원권 쿠폰을 배포합니다. 하지만 이 쿠폰에는 보이지 않는 수령 순번이 매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쿠폰을 손에 쥔 이들은 구청장의 측근들입니다. 이들은 축제가 시작되기도 전 상인들이 가격을 올리기 전에 고요한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들을 선점합니다. 그 다음은 축제장의 노점 주인들입니다. 몰려드는 쿠폰을 보며 그들은 직감합니다. 수요가 폭발하니 내일부터는 가격을 올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이들이 가격표를 고쳐 쓰는 사이 세 번째 순번인 주차관리원과 청소 노동자들에게 쿠폰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질 좋은 물건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남은 물건들의 가격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치솟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변두리 사람들은 쿠폰조차 구경하지 못한 채 단지 마을 전체의 물가가 올랐다는 가혹한 통보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캔틸론 효과입니다. 실제 경제에서도 돈은 권력의 핵에서 시작되어 자산가의 주머니를 거친 뒤 가장 마지막에 노동자의 손바닥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줄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혹시 당신의 손에 돈이 쥐어졌을 때 이미 그 돈의 가치는 다른 이들의 식탁 위에서 소화되고 난 뒤의 찌꺼기는 아니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줄서기가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그 구체적인 현장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역병의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을 때 거대한 자본의 유령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국가는 생존을 명분으로 전례 없는 양의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고 그 돈의 첫 번째 수혜자는 예상대로 시스템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이들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끌어내리자 삼성과 현대, SK 같은 거대 기업들은 1,002%라는 기적적인 금리로 수천억 원의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무너지며 공포가 극에 달했던 그해 3월, 이 먼저 도착한 돈들은 침착하게 바닥에 떨어진 우량 자산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우리가 목격한 그대로입니다. 2단계는 자산을 소유한 자들의 무혈 입성이었습니다. 돈이 주식시장으로 밀려들며 코스피는 단 2년 만에 3천을 돌파했고 10억 원이던 강남의 아파트는 어느새 20억 원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이미 자산을 가진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부는 노동의 가치를 비웃듯 2배로 불어났습니다. 자본이 스스로를 증식하는 동안 노동의 시간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 이르러서야 돈은 월급쟁이들의 통장에 도착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임금 동결을 견뎌낸 당신에게 회사는 이듬해 3%의 인상안을 내밀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3%가 당신의 손에 쥐어졌을 때 이미 세상의 모든 가격은 변해 있었습니다. 라면 값은 20%가 올랐고 당신이 꿈꾸던 아파트는 100% 멀어졌습니다. 2020년에 집을 사기 위해 아껴두었던 당신의 저축은 2021년에 이르러 집값의 계약금조차 되지 못하는 종이 조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돈은 권력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 자산이 있는 곳을 거쳐 마지막에 노동자의 땀방울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시차는 노동자의 부를 자산객에 바치는 조공으로 만듭니다. 더 섬뜩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며 심지어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이 역설은 이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라는 거대한 포식자의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채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가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국가 채무는 GDP의 54%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잠을 줄여가며 생산한 모든 가치의 절반 이상이 이미 빚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 천문학적인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즉각적인 저항은 선거라는 심판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훨씬 더 은밀하고 조용하며 저항조차 불가능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어린 조카에게 10,000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 그 10,000원은 영화 한 편과 팝콘을 살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1년 뒤 당신은 조카에게 똑같이 10,000원을 갚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약속을 지켰지만 물가가 치솟아 이제 그 돈으로는 영화표 한 장 겨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채무자의 가면을 썼지만 실제로는 조카의 구매력을 강탈한 셈입니다. 정부는 이 연극의 주연 배우입니다. 2020년 정부는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종이 조각을 산 것은 당신의 국민연금, 당신의 보험사, 그리고 당신의 예탁금입니다. 결국 당신의 돈입니다. 2025년 정부는 그 100조 원을 상환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매년 2.4%씩 진행된 인플레이션은 100조 원의 실질적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누린 약 12조 원의 이득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축하고 인내했던 당신의 구매력을 조금씩 깎아내어 충당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금융 억압, Financial Repression 이라 부릅니다. 왜 억압일까요? 국민이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 법이 바뀌지도 않았고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당신의 자산은 매일 조금씩 녹아내려 국가의 부채를 탕감하는 데 쓰입니다. 당신은 이자를 받았다고 안도하겠지만 실상은 국가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흘린 부스러기를 줍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정교한 수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한 통치 기술이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닮아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이 현상은 인류사에서 가장 영리하고도 비정한 부채 해결 방식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GDP의 120%라는 파괴적인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민을 직접적으로 쥐어짜는 세금 인상 대신 30년에 걸친 침묵의 청산을 선택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정부는 물가를 꾸준히, 그러나 정교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조금씩 오르는 생활 물가에 투덜거렸지만 자신들이 국가의 거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1980년에 이르러 미국의 부채 비율은 30%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실제로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를 훼손시켜 빚의 무게를 증발시킨 것입니다. 이 거대한 마술의 비용은 누구의 희생으로 충당되었을까요? 성실하게 저축하고 국가의 약속인 채권을 사들였던 평범한 시민들의 구매력이 그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후 자금이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생존을 위한 불쏘시개가 된 셈입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 또한 이 고전적인 문법을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따르고 있습니다. 현금을 쥐고 안도하는 당신은 사실 국가의 파산을 막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제물로 바치고 있는 가장 열성적인 후원자일지도 모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이 비정한 생존 공식 앞에서 당신이 믿어온 저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방패입니까? 시스템이 당신의 성실함을 양분 삼아 숨 쉬고 있다면 당신은 이제 그 먹이사슬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불을 어디서 어디로 옮기고 있는지 그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배신의 칼날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한국인들에게 현금과 예금은 가장 순결한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앙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현금을 쓰레기라고 지칭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2.4%씩 녹아내리는 얼음을 손에 쥐고 그것이 영원하길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서늘한 현실은 한국인들의 가장 견고한 안식처였던 전세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전세는 자산을 불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징검다리이자 안전한 저축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전세 시장의 붕괴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파도가 사적 금융이라는 한국 특유의 기형적인 신뢰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전조 현상입니다. 역전세의 공포가 안방까지 밀려오고 평생을 바쳐 모은 보증금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어온 제도가 사실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는 거대한 도박판이었음을 말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물가에 녹고, 전세를 살면 시스템의 붕괴에 노출되며, 섣불리 빚을 내면 변동금리에 덫에 걸립니다. 과거의 부모 세대가 누렸던 성실함의 보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안식처가 사실은 무너지기 직전의 사구, 샤츄 위라면 당신은 어디로 발을 옮겨야 하겠습니까? 기존의 경제적 질서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익숙한 안전이 아니라 차가운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갱신이 아니라 준비된 자와 약탈당할 자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역사는 이미 답을 적어두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광풍처럼 몰아쳤던 1970년대, 연평균 9%가 넘는 실질 수익률을 기록하며 살아남은 것은 금과 원자재였습니다. 반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현금과 채권은 차가운 마이너스 수익률로 그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말합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기업을 사라.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야말로 당신이 자본의 전장에서 들어야 할 가장 견고한 방패입니다. 이제 당신의 통장을 열어 차가운 이성으로 점검하십시오. 현금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고 천정 500원이라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달러 환율에 대비해 자산의 일부를 기축통화의 울타리로 옮겨야 합니다. 변동금리라는 독배를 거부하고 고정금리라는 방패를 드십시오. 소비를 위한 빚은 파멸로 가는 급행 열차지만 가치가 증식하는 자산을 사기 위한 빚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돛이 될 것입니다. 의세 계좌의 비과세 혜택부터 금이라는 최후의 보험까지 시스템이 허용한 아주 작은 틈새라도 찾아내어 당신의 구매력을 요새화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세 갈래로 흐릅니다.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그리고 국민에서 정부로. 이 흐름의 하류에서 속절없이 쓸려 내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물길의 원리를 깨닫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까? 2026년의 한국 경제는 더욱 끈적한 물가와 불투명한 금리의 안개 속에 갇힐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재앙인 이 혼돈은 누군가에겐 부의 지도를 바꿀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당신의 성실함이 더 이상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발걸음이 당신의 10년 뒤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으로 걷고 있습니까?